찬란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6월. 우리나라에 뭐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여름이 시작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없죠. 미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뭐 통상적으로 6, 7, 8월을 여름이라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오늘이 봄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어쨌든 이 찬란한 정말 햇볕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실록들을 볼 수 있는 멋진 오후입니다. 지난 한 1개월 동안 몇 가지 동영상들을 쭉 여행을 하면서 풍광도 좋고 또 절기에 아주 어울리는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찍었었는데, 그렇게 올린 것이 한 10여 편 되고 이제 5월 마지막이고 영상을 이제 한두 개 또 가능하면 더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또 당분간은 조금 휴지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한 달 동안 만들었던 동영상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워낙 많은 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의 얘기는 이렇게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풀어나갔으면 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우리 존재, 즉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게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 우주가, 이 하늘이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 동양적이 되나요? 그러니까 중용에 보면은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하면서, 그 성이 인간의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본성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솔성 지위 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래서 그런 성을 쫓아서 따라서 사는 것이 도다. 그것이 그 길이다. 여기서 이제 도는 형이상자 위지도 할 때 그런 그 도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 도는 이제 로고스적인 제일 원리, 우주의 제일 원리와 힘, 뭐 이런 의미가 강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솔성지위도 할 때 도는 인간의 길이라는 것, 도덕적인 길,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좀 다른데, 아무튼 이 하늘이 명하는 것을 일단 성이라고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피엔스가 존재하는 의의랄까요? 왜 사피엔스는 어떤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상을 사피엔스한테 우주에서 우주적인 어떤 원리가,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피엔스의 존재 출현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이 사피엔스 존재에서는 무엇을 이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가? 뭐 사피엔스의 존재에 의의 내지는 소명, 천명, 사피엔스의 어떤 추구해야 될 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과연 뭘까? 개개인의 개체적인 인간의 어떤 추구 차원이 아니고 사피엔스 종 전체 차원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굉장히 큰 얘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사피엔스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인류가 출현한 이래
우리 사피엔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가 꿈꾸는 이상 사회 내지는 어떤 이상향, 말 그대로 사피엔스의 어떤 지상 낙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의 그 고유의 신화와 거기서 이어지는 이념에서 나오는 홍익인간도 있고 제세이화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피엔스들이 다 행복하고 다 풍요롭고 다 서로 다툼 없이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피엔스의 이상향이라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상 사회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항상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칼 막스의 그 사회주의 사상에서도 역사의 종착점은 바로 그러한 이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취가 없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없는, 소외가 없는,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 평등과 어떤 번영이 같이 있는, 그러한 평등 속 번영이 있는, 그러한 갈등과 착취와 소외가 없는 사회,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이상향이죠. 그것도 하나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제세이화, 우리 건국이념의 유토피아 사상과 근본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롭고 풍족하고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것이 사피엔스의 지향하는 목적인가?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 역사를 통해 보거나 사상사를 봐도 그런 것들을 다 꿈꿔왔죠. 그것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떠나서 그것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내지는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진 방향성이 있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다고 인류와 나아가서는 우주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그 20세기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에 워낙 강력한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류적인 사상이랄까 그런 어떤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또 나름 또 새로운 모색은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 이런 분이 얘기한 그 책에 그 넌 제로라는 책 있잖아요. 넌 제로. 그것이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닌 넌 제로섬 게임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우주의 역사 또 그 속에서 탄생한 인류의 역사라는 거는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해서 약탈하고 갈등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협력해서 조금씩 얻어 나가면서 그것이 제로섬이 아닌 서로가 조금씩 얻는 것이 있어서 한쪽이 모든 걸 갖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넌제로로 제로섬 게임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나누고 또 거기서 더 추가하는, 더 늘려가는 그런 식의 게임이 더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것이 대세가 되는 흐름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게 로버트 라이트의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의 복잡하고 더 거대하지만 더 긴밀하게 협조하는 커다란 시스템으로 세계가 변모할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갈등보다는 협력, 전쟁보다는 콜래버레이션, 그것도 뭐 전쟁보다는 어떤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상호 협력, 이런 것들이 더 대세가 되고 어떤 인간 미래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로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로버트 라이트 같은 분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분도 그 책에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베르그송이나 테일라드 샤르덴 같은 분들이 얘기했던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좀 더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더 긴밀하게 엮이는 과정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생명이라고 샤르덴은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는 그 존재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생명, 큰 하나의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현대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미래는 그러한 아주 상호 의존성과 상호 협력성이 심화 강화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의 협력이 갈등과 투쟁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걸 깨닫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만연하는, 더 주가 되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마치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처럼 서로 교역하고 서로 민주적인 이런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평화는 영구히 갈 수 있는, 영구한 평화가 자리 잡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칸트의 영구 평화론처럼 이 사회 전체, 인류 전체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제세이화나 사회주의적 그 유토피아와 어떻게 보면 그 로직은 좀 다르고, 로직은 좀 더 진화론을 이용해서 상당히 유물론적인 면, 그러니까 기계론적인 면도 보이지만, 이 라이트의 주장 같은 것도 결국은 인류의 정향은 사피엔스의 미래의 어떤 모습은 평화롭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러니까 보다 좀 더 갈등과 착취 이런 거라기보다 투쟁과 전쟁이라는 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상호 협력, 상호 의존의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부와 풍요로움이 더 산출돼서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존재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로워지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보다 더 지금 점점 더 풍요로워지면서 동시에 평화로워진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냥 결국은 뭐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어떤 목적론적 역사관에 어떻게 보면 조종이랄까, 대부라고 할까 하는 분은 역시 헤겔인데, 이 헤겔이 얘기하기를 그 역사라는 것은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자 원리인 절대정신이, 절대정신의 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그래서 자유가 현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 한 사람만 자유로웠고 그 이후에는 귀족들의 좀 소수만 자유롭지만 이제는 그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만인이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확산 이런 것들이 역사의 어떤 정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서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서로 협력하니까요. 협력이 더 유리한다는 걸 깨닫고 협력하는 그럼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사피엔스의 역사의 발전 방향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진짜 서로 정말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 풍요로우면서 자기 스스로가 타인 속에서 평등하게 자기를 만족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종의 이제 그 외사법적으로 상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에서 또 어떤 이런 아까 로버트 라이트 이런 분들도 그런 약간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게 너무 신비롭다. 결국 어떻게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걸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평화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따라서 인간들이 더 협조하게 되고 더 상호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과 분규가 없어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다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된다 그러는 것은 너무나 어떤 무슨 신의 조화처럼 그 신의 어떤 인간에게 아까 처음에 했던 천명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다. 천명이란 게 진짜 이게 일종의 성선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양의 이제 이런 성의 이론이라는 거는 천명하고 결부시킴으로써 인간 개인의 도덕과 그 사회적 윤리를 그 근거를 그러해야 한다는 그 근거를 이제 우주론에서부터 끌고 와가지고 그, 그 근원과 논리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도덕론이 되는 거죠. 우주론적인 도덕론, 개인과 사회의 도덕이 우주의 기본 근본 질서가 명령하는 것이고 그것에 부합하는 길을 가야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다. 이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그러한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그 하느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어떤 영적인 느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것이 어떤 신비한 구석이 있다. 신령한 면이 있구나. 어떤 진짜 영성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갈등과 분노와 좌절과 상호 그 투쟁, 또 전쟁, 살인, 약탈 이 역사를 거쳐서 점점 그런 것들은 줄어들고 그 반대에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간 역사가 나아간다면 이것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기계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영적인 요소까지도 발견해내고 그런 것과 그러니까 샤르댕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이런 라이트 이런 분들의 주장 어떤 뿌리가 되고 있는 아까도 얘기한 샤르댕 같은 분들은 그분 자체가 이제 신부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뭐 꼭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좀 억지로 갖다 붙이기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런 이분이 이제 신부면서도 동시에 이제 진화론을 공부한 분이고 또 고고학적 유적을 또 탐구하고 그래서 북경 쪽에 있는 원시 인류 북경인의 유골을 발견하는 팀에도 일원으로 참가했던 분이기 때문에
신학과 어떤 그 진화론적인 과학을 동시에 이제 양수겸장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남긴 철학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분도 결국은 그 두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둥, 그것이 결국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쭉 진화돼 나오고 점점 상호 의존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생명체로 점점 나아가는 게, 정말로 이것이 신이 얘기하는 그런 신성이 구현되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고, 그 결국 역사의 종점,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메가 포인트는 거기서 이제 진짜 신이 출현하는 거죠. 신적인 세계가 되는, 신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신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는 것 같다. 기계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떤 정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 홀리하고 세이크리드한,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늘 꿈꿔왔던 어떤 그런 유토피아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정말 그러한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분 글에 지금 쭉 말씀했던 그러한 분들이라든지 또 그 관련된 사상의 소주감을, 또 그 다음에 나름 유의미성을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덧붙이자면은, 어찌 보면은 조금 논쟁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그러니까 아까 헤겔이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점점점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다. 그리고 라이트가 얘기한 대로 하면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인 복합한 구조로 네트워크화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더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더 많이 들어와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걸 추동하는 그 논리는, 진짜 논리는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생각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92년에 취임한 이후에, 정확히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카는 no person to waste, no person to waste. 한 사람도 허투루 그냥 낭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의 그 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한,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원 출신이니까 더 이런 생각이 강했겠지만,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또 인종적으로 좀 소외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꿈, 이런 것들이 웨이스트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웨이스트 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하여튼 최대한 참여시켜야지만 미국이란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No person to was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진화론에서도 얘기하지만, 개체 수가 많은 곳에서 더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진화적인 그러한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뭔가를 해보려는 사회랑 100명이 뭔가를 해보려는 사회의 결과물은 당연히 100명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똑똑한 뛰어난 천재라 해도 100명, 1000명, 10,000명 되다 보면은 그 중에 1%만 돼도 1000명만 돼도 1%면은 10명이잖아요. 10,000명만 되면 100명이고.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헤겔이 얘기한 대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자유가 늘어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농노라든지 노예들은 자신의 역량과 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시민사회로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자유를 가짐으로써 그런 거를 참여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그 발전과 그것을 통한 성장의 그 강도와 속도보다는 참여하는 자가 늘어나는 근대 현대로 와서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난다는 것은 인류가 즉 사피엔스가 더 자신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늘리고 이러는 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도덕적으로 더 바람직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게 된 것만으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기회를 늘려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참여하게끔 해주는 게 더 유리하더라. 더 사피엔스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유리하더라. 더 많은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유리하더라라는 것을 하는 작용, 그것을 향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링컨의 노예 해방을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링컨이 그냥 노예를 그냥 도덕적으로 이거는 불쌍해서 풀어주고 휴머니즘 차원에서 해방시켰다는 거가 아니라, 노예를 풀어줘야 그 노예가 그 농장에서부터 자유롭게 나와서 북부의 공장으로 들어감으로써 노동력이 제공이 될 수가 있고, 농업사회보다 훨씬 더 생산력과 발전 속도가 빠른 공업사회, 산업화 사회에는 그러한 구조로 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은 북부 산업주의자들, 인더스트리얼리스트들의 이해에 부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그 사피엔스의 그 과정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많은 사람이 자유를 갖고, 이 인간 사회가 보다 상호 의존적이고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인간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그 이상이 정말 실현되는 도덕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마치 링컨이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노예를 해방시켰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사피엔스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즉 더 풍요로워지고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트도 약간 그런 해석이 있는 거죠. 로버트 라이트도 이렇게 점점 또 칸트의 영구평화론도 뭐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를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상호 의존적인 게 더 유리하고, 상호 협력이 더 유리한 걸 알게 됨으로써 뭐에 유리하겠어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그런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인류가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밑에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랄까? 큰 힘은 사피엔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힘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보다 더 완전한, 더 궁극적으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떠한 강력한 우주적인 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사피엔스까지 진화되는 존재를 출현시켰고, 또 사피엔스를 넘어서는 또 존재로까지 추동하고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더 큰 그 강력한 그 큰 힘이 사피엔스의 어떤 그를 조종하고 이 사회를 그런 것으로 끌어나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사피엔스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힘이라고 한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라이트나 아니 샤르댕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그걸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신적인 어떤 요소로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를 넘어선 어떤 원리와 힘이 있다는 것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샤르댕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이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거기서 어떤 영적인 것, 어떤 그 신령함을 느끼는 그런 것의 요소가 강하다면, 이 제가 얘기하는 이 힘은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하든지 보다 더 힘있고 보다 더 자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 부여되는 제약들을 모두 다 해결하고 다 해소하고 해결하고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진화상의 존재보다 지금 사피엔스는 그런 능력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더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사피엔스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들, 예를 들면 노병사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또 우주의 어떤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흐름을 거의 100% 조종할 수 있는 이런 힘까지 가지는 존재로 나아가는 방향,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원리이자 힘, 저는 그걸 이제 뭐 절대의지라고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그 절대의지라 한다면 그 절대의지의 힘은 뭐 사피엔스를 신령한 존재로 만든다든지, 사피엔스를 뭐 도덕적으로 뭐 여기서 이상사회나 낙원을 실현하기 위함의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더 완전히 이 절대의지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절대의지가 완전히 실현된 그 존재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길인데,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어떤 뭐 사피엔스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상으로 꿈꾸는 낙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절대의지가 완전 실현된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사피엔스가 있고, 그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피엔스가 바라볼 때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즉 아까 얘기한 샤르댕식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어떤 사피엔스적인 유토피아의 구현이 역사의 종점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의지가 완전히 현현되는 과정이 더 본질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사피엔스가 처음부터 갖게 됐던 그 꿈,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모두가 평화롭고 풍요롭고 또 착취와 어떤 짓밟음이 없는 평등한 이러한 그 이상향의 사회를 왜 그 꿈을 갖게 됐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 현현으로 나아가는 절대의지가 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 그 최첨단의 존재인, 그것이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첨단의 존재인 사피엔스가
왜 그런 꿈을 갖게 됐을까? 그냥 나는 절대의지에 완전 현현한 존재야. 그걸 위한 과정상의 도정상의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밀어붙여야 돼. 이거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뭔가 같이 다 같이 평등하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사는 이 세상을 왜 꿈꾸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헤겔의 개념을 좀 빌려보자면 그 헤겔이 절대정신의 그 자기실현 과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성의 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Trick of Reason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성의 간지라고 하는 게 그러한 것 쪽으로 절대 정신이 이제 나아가는데 그 자유가 확대되는데 그 과정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서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그리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 하는 그런 악과 갈등과 자기 파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성된 그 스스로 정신임을 깨달은 정신, 그 절대 정신이 다 완성된 이후에 축배를 들면서 딱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아 그게 이렇게 되려고 그게 있었던 거구나. 아 그게 그것도 필요했구나. 그게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돼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것은 트릭이었다. 우리가 그걸 이 과정까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완성된 이후에 보면 아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절대 정신의 어떤 이성적 관계였다, 트릭이었다라고 하는 요소가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신정론에 대한 해결적인 대답이죠. 해결적인 신정론에 대한 해결적인 해법인데 그 어떤 그 버전인데 저는 그 이성의 간지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이 절대 의지에 접목을 시키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성의 간지라는 것은 절대 의지가 간지가 되겠죠. 절대 의지의 간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떤 이상을 꿈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 일종의 당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해독제가, 그러니까 신정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조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그것이 왜 결국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성의 간지에서 말하는 것이 약간의 해독제? 약간의 어떤 안정제라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절대의지의 간지라는 거는 일종의 당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피엔스들한테 야, 너희들이 다 힘들고 고민 많고 갈등도 하고 괴롭지. 너희들이 근데 이런 사회를 이런 사회를 꿈꿔봐.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고 그다음에 평화롭고 평등한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 수 있다고 꿈을 가져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심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다른데 그 속에서 사람은 그런 이상을 꿈꾸게 되니까. 그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현실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뭔가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라는 사피엔스라는 존재에서만 생겨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당근을 주는 거죠. 야, 사피엔스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한번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걸 위해 한번 노력해봐. 이 꿈을 주는 거죠. 이걸 줘야지 이 사피엔스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자유를 늘려주고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꾸 늘려주는 것들이 그냥 이게 사실은 절대의지 입장에서는 완전 현현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인 건데 사피엔스들은 아 이게 정의로운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야. 나아가서 동양적으로 보면 아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우주가 우리한테 명령하고 있는 길이야. 그 본성이야 우리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이 사피엔스들에게 더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 가장 더 밑에 있는 본질은 절대의지가 점점 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출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현 온 우주의 가장 기본 원리자 힘이지만, 이 사피엔스 단계에 있는 이 상황태에서는 사피엔스들은 처음으로 현실을 벗어난 이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런 존재로까지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게는 어떤 당근을, 꿈과 이상이라는 당근을 갖게 해서 이들은 그걸 추구하고 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신성함도 느끼지만, 결국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더 의미를 갖고 하게 되는, 단순히 이게 뭐 내가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이런 어떤 천명적인 거를 내가 실현하는 거야. 사피엔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피엔스는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다. 더 큰 힘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절대의지의 간지적인 요소는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므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우리에게는 제가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쓴 축의 시대라는 책을 참 아주 잘 읽었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축의 시대의 그 현자들과 성인들의 얘기를, 또 그들의 사상을 잘 기술한 책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 그 원저리에서부터 이제 축의 시대라는 게 시작이 돼서, 이른바 공자, 소크라테스, 또 시타르타, 이른바 세계적 성인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인류의 정말 정신 문명을 한 단계 정말 끌어올렸고, 그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 틀에서 우리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성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일의 시대, 축의 시대의 그 성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핵심은, 축의 시대의 핵심은 이른바 얘기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는 케노시스, 또 하나는 황금률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축의 시대의 핵심 논리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버리기죠. 자기 비우기, 자기 버리기.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이제 극기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무기, 자기가 없다는 거죠. 무기 진인할 때 무기. 그리고 시타르트한테 무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자기를 극복하라.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자기가 없는 것 같은 모라적인, 자기가 없는 거고, 시타르테 무아에 오면 아예 나라고 할 것 자체가 없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영원한 나라고 할 것 자체가 없다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기 버리기, 이것이고, 또 하나는 황금률. 그거는 뭐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식으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잖아요. 황금률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축의 시대에 나타난 영성이고, 그 깨달음과 그 가르침이 그 이후에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 뿌리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인류 사회가 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 사회로 진화하고 나아가고, 그 기초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죠. 바로 그런 위대한 영성, 일의 축의 시대를 우리가 가졌는데, 바로 그분들이 그런 축의 시대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이 인간에게, 사피엔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떠한 단순히 자기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모두 같이 공존하면서 평화롭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평등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대에서 나타난 우리 사피엔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자기 파괴를 막게 된 거죠. 자기 파괴를.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한 절대의지의 간지라는 것이 또 한 측면이 뭐냐면 자기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그냥 절대 그 어떤 그 힘의 의지만으로 충돌해서 이게 나아갈 걸로만 세상이 경도되면 이제 이른바 자기 파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파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현대에 오면서 더 그런 징후들은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뭐 굳이 얘기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로 해서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아예 아까 얘기한 사피엔스 단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게 어떻게 보면 분업과 협력과 또 지식의 축적과 전수. 지식의 축적과 전수. 그러니까 사회적 분업과 사회적 지식의 축적과 전수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지게 되면 아까 얘기한 완전 현현으로 나아가는 진화가 한번 사피엔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사피엔스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사피엔스의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파괴, 자기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또한 필요했고 그러한 식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자기 파괴를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 현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절대의지의 어떤 간지적인 측면의 한 요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사피엔스는 우리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 사피엔스가 거의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추계 시대에는 인간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면 노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고 어떤 물리적 한계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존재로서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만족, 정신적인 어떤 그 해법 이런 것들에 치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노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갈등과 고민을 그 근본적 실존적 고민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답을 주려고 한 건데 이제 더 사피엔스가 나아가면 그러니까 그런 답을 받고 이 사피엔스들은 자기 파괴와 자기 파멸로 이르지 않고 이 길을 쭉 걸어 나가왔고 앞으로도 걸어 나간다면 바로 이때는 정말 특이점을 지나고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되면은 또 제2의 축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죠. 또 그때는 그 시대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건 또 다른 영성의 진화가 이루어질지도 있죠. 그것이 또 절대의지가 추구하는 완전 현존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유효해지는 그러한 어떤 사회라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그 존재들에게 사피엔스일지 아니면 포스트 사피엔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지만 그 포스트 사피엔스 존재들한테 또 맞는 그러한 정신적 사고가 정신적인 어떤 체계가 또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길어지는데 이래서 결국 이 인간 사피엔스 존재의 어떤 의의와 목적과 어떤 정향은 그 완전 현현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과정상에서 가장 최첨단의 진화상의 최선단에 나서 있는 존재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피엔스에게는 많은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도 필요했다. 그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런 논리에는
또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논리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대답해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결국 사피엔스라는 존재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에 그냥 소모품이냐, 즉 자유의지는 없고 그냥 이런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더 큰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지는 미약한 존재냐, 자유의지는 없는 거냐. 마치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란 건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의 그냥 운반체일 뿐이고, 우리를 모든 걸 조종하는 건 그 유전자다, DNA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절대 의지는 물론 이기적 유전자보다 더 이 유전자 자체도 출현시키는 더 기저에 있는 힘이기 때문에 더 근원적인 거라고 하겠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는 그럼 그것의 도구일 뿐이냐? 자유의지는 없냐? 이거에 또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결국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한테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파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또는 우리 스스로가 이 진화의 주체 내지는 최첨단체로서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첫 번째는 아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 의지가 간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도덕도, 공동체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 도덕도 나오게 했고, 뭐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파괴, 자기 파멸로 나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는 항상 갖고 있죠. 그 길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힘이 더 세지면, 그런 유인이 더 세지면 사피엔스는 그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자기 파괴, 자기 그 파멸을 막기 위해서 그 스스로를 조심하다 보니까 스스로 진화를 좀 멈춰버리고, 마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나갔다가는 환경도 파괴되고 우리가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냥 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선에서, 이 선에서 좀 잘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게, 이 환경과 공존하는 게, 이거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너무 국한되고 경도돼 버리면 그 순간 사피엔스는 그 선택에 의해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완전 현존의 그 아까 얘기한 그 힘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는 더 이상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진화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유전자도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 예를 들면 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니까 소화기관이 더 부담이 줄어들어서 해독작용도 많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하니까 소화기관은 위축되고 대신에 뭐 다른 기관이 더 발달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이, 우리 문화, 우리의 어떤 그것이 우리의 그 유전자 자체도 변형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고 결정해서 사피엔스의 선택에 의해서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또 사피엔스와 그 이전 존재들과의 또 차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피엔스가 자기가 결정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중단하고 어떤 다른 면으로 더 나아가야겠어라고 결정하면 그런 존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의지에 의해서 이 절대 의지가 현현되는 것으로 나가는 이 우주의 어떤 원리는 사피엔스에게 작동을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또 사피엔스의 자기 선택에 의해서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 종속돼 있지 않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절대의지의 그 어떤 원리에 부합되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그 사피엔스의 길을 걸어왔죠. 맞춰서 거기 맞춰서 부합되게 걸어왔는데 그거를 언제든지 사피엔스가 이거 아니다라고 틀어버리면 거기서 사피엔스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게 되니까 더 이상 그 힘에 더 이상의 그 운반자 내지는 대리 실행자가 그 주역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자유의지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절대의지론에 의해서 무시되어져 버린 자유의지는 없어진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대답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이런 절대 현현으로 나아가는 어떤 힘의 추구를 향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건 어떡할 거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까 뭐 로버트 라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인류 사회가 변모되고 모든 인류가 뭐 나중엔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가 참여한다고 보겠죠. 그런 사회가 되게 되면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절대의지론하고 결부시키면 더 완전 현현으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소외되거나 그렇게 이 패자로 남아서 우리가 이제 뭐 사회주의 이상이라든지 뭐 평등 사회에 대한 우리 꿈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생겨나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경쟁에서 도태되고 어렵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이 절대의지가 자기 현현을 나아가는 어떤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정사정 없는 어떤 이런 강력한 의지의 분출 이것과 비춰보면 소외되고 약자로서 잊혀지고 이건 불가피한 희생이야 뭐 이렇게 해석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철학은 이제 더 이상 21세기에서는 최소한 쉽게 말해서 대중 투표를 해도 51% 이상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뭐 19세기에 아니면 18세기 이럴 때 그 순수 자유주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경쟁만 자유롭게 시켜놓으면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가는 거고 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자유방임 가자. 이게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절대의지로는 마치 그 클래시컬 리버럴리즘하고 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응?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완전 현현되는 힘의 그 추구가 가장 근본 원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의지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첫 번째 간지들을 쓰잖아요. 간지들을 써서 그렇게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같이 잘 살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더 참여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풀이 넓어지잖아요. 풀을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절대의지에 더 구현에 가까이 가는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결국 작용이 된다. 근데 그것을 도덕적으로 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좋은 일이야, 올바른 일이야, 선한 일이야 라는 것으로 더 강한 유인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절대의지의 어떤 간지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인간들이 나아감으로써 사피엔스가 진화돼 나아감으로써 어떤 그런 이타심이라는 것들이 그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이 이타심하고 연결되잖아요. 이타심이라는 거하고. 이타심이라는 것도 점점 또 강화되고 또 더 나아가는 형태로
변모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이타심이고, 또 뭐 상호적 호혜주의, 호혜적 이타심, 호혜적 이타주의 이런 것 있잖아요. 내가 누굴 도와줘야 나중에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이타심이 생기다. 다 나중에는 이제 근대 사회로 오면 토크빌 같은 사람이 디모크라시 인 아메리카에서 얘기했다시피 enlightened self-interest, 계몽된 자기 이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희생시키더라도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시켜서 내 공동체에 희생했지만 그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는 거기서 설령 내가 희생당해서 끝나더라도 내 자손들한테 내 DNA를 이어받는, 또 도킨스가 되는데 이 DNA를 이어받는 내 자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희생한다 하는 그런 계몽된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좀 더 미래 여러 가지의 그 결과까지 내다보고 또는 포괄적으로 자기 이해를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더 깨어진 계몽된 자기 이해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기제들도 결국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기 파괴, 자기 파멸로 가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저는 이 계몽된 자기 이해 또 지나서 또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은 이제는 약간 정말 절대의지가 점점 강화되고 그것이 점점 실현적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의 인간이 되면은 약간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을 가지는, 인류의 삶을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실현시켰을 때 자기의 이기심이 만족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들, 프로메테우스 같은 거죠.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등장하는 그런 사회도 이미 그런 것들 단초는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그냥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그냥 기업 이웃만 얘기하는 데는 없잖아요. 어떤 삶의 질의 개선, 또 어떤 그 전체적인 삶의 질을 수준 향상, 또 말 그대로 세상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욕망의 진화 역시 그러한 프로메테우스적인 차원으로 넘어감으로써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걸 추구해도 다른 사람들의 그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종심소욕 분류구 같이 되는 거죠. 그 공자가 얘기한 70대면 자기 마음대로 쫓아도, 종심해도, 욕하는 원하는 바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쫓아도 과하지 않는, 즉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도움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70이 되면 성숙화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성숙, 이런 식으로 욕망과 우리의 이해를 진화시켜 나감으로써 그것이 또 절대의지가 자기 현현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부합이 되는 방향의 또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절대의지론이 과거 18세기, 19세기에 얘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아간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출현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 욕구 추구, 자기 힘의 의지 추구, 이런 형태로 성숙화되기 때문에 패자라든지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그야말로 그늘로,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만 몰려나는 그런 것보다는 다 아울러서 같이 가는
그러한 성숙한 프로메테우스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역으로 갖게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평등을 억지로 실현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것 과정을 통해서 크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겠다. 물론 그렇게 당장 오늘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그런 사회의 어두운 곳들을 더 끌어들이는 더 밝은 쪽으로 끌어들여서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게 하고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 복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의료, 주거 이런 부분에서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인위적인 노력도 지금은 병행을 해야 되지만 그건 불가피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그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 절대의지가 현현되는 방향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런 대답으로서 이 문제를 아까 제기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것이 상당히 좀 허황되고 너무 또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시스템에 끌어들여서 한 사람도 정말 웨이스트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내지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기 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더 거기다 헌신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보다 근원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웨이스트 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더 이 진화되어가는 힘이 더 강화되고 촉진되고 더 풀이 넓어짐으로써 더 많은 창의가 나오고 더 많은 도전이 나오고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무수한 많은 시도와 실패와 이런 과정들을 또 겪어나감으로써 또 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코렉션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더 나은 쪽으로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결국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무슨 도덕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절대 의지가 현현되는 그 과정에서도 나아가는 과정과 부합하는 정치되는 그런 정합된 그런 과정이기 그런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사피엔스의 어떤 이상과 꿈은 그냥 절대의지의 간지에 불과한 것이야 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그만큼 그러면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그냥 간지의 어떤 더 잔잔현현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한 당근으로서 작용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버리게 되는 순간 자기 파멸 자기 파괴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과정을 더 빨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사피엔스의 이상이다 유토피아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뭐 의미 없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그냥 허상이야 라고 폄훼할 수만은 없는 거다. 그 또한 역시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요소다. 다만 굳이 얘기하자면 주연은 절대의지의 자기 현현이고 그 주연을 도와주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상향이랄까, 천명이랄까, 어떤 신성함 느낌 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연은 꼭 필요한 조연으로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사피엔스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한 달간의 여정을 뭐 줄여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 쭉 얘기했던 동영상하고 같이 다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하시면은 큰 기본적인 얘기는 그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여기서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종합적인 어떤 얘기를 펼쳐놓는 것을 다시 한번 펼쳐놨다는 것을, 여러 편에 걸쳐서 펼쳐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가름하겠습니다.